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후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칭하면서 곧 정리된다라고 말했다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대표 그런 취지 아니다 반박하고 나섰지만 원 후보는 그런 취지 맞다라며 재반박했습니다. 뜨거운 논란 잠시 후에 살펴보죠.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원희룡, 이준석, 윤석열 금방 정리된다라고 말했다라며 원희룡 후보는 당의 경선 과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아니 어떻게 당대표가 유력 대선 후보에게 정리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논란이 증폭됐고 이 대표는 그게 아니라 갈등이 정리된다는 뜻이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뜨겁습니다. 급기야 어제 늦은 밤 이 대표가 원희룡 후보와 전화 통화했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앞서서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와 통화한 녹취 파일을 유출했다라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원 후보와의 녹취록을 깐 건데 그건 그것대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뜨거운 논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 한겨레 신문입니다. 국민 눈높이 맞춰야 한다. 이재명 캠프에서도 경기관광공사에 내정된 황교익 씨를 철회하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채널A에서 토론회 있었는데 이 대목 뜨거운데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정부 모더나 추가 공급 약속했다. 하지만 도입 시기 확약은 못 받았다. 이 불확실한 약속 앞에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한 겁니다. 도대체 언제 얼마만큼 들어온다는 거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중국이 아프간 다음은 대만일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동맹을 벌인 미국을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대만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그리고 정혁진 대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심야 공개 이준석, 긴급 회견 원희룡.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곧 정리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원희룡 후보의 주장에 국민의힘 안팎이 뜨겁습니다. 이 대표가 심야에 녹취록까지 공개하면서 그런 뜻 아니었다라고 맞받아쳤지만 지금 원희룡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현장 저희 생중계 준비되어 있는데요. 원희룡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중계입니다. 네. 국민 앞에 당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당 대표의 비상식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를 타개하지 않고서는 공정한 경선도 정권 교체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절박한 판단에 따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파문이 확산되고 제가 긴급 기자회견을 공지하자 어젯밤에 통화한 녹취록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저와 통화한 것을 녹음했기 때문에 녹취록이 있는 것이겠죠. 당대표가 경선 후보와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이 정치 도의상 옳으냐 그러냐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곧 정리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 대표의 발언에서 입당하면서 세게 얘기하는 저쪽 웃는 여기에서 지정하는 것이 윤석열 대표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곧 정리된다라는 이야기 바로 앞에는 저희라고
여의도 연구원 내부 조사 안 하겠습니까? 윤석열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당연히 들어있죠. 거기에 의미가. 그리고는 저거 곧 정리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원희룡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거론하면서 지사님 오르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문제의 통화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곧 정리될 것이고 원희룡은 오르고 있어서 축하한다는 덕담까지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갈등 상황이 정리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으며 대화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난번 윤석열 후보와의 전화통화 녹음 파문에서 말을 바꾸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분 녹취록, 정확하지도 않은 인공지능 녹취록을 일부만 풀어서 교묘하게 그 뉘앙스를 비틀어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가 작성한 녹취록이 아니라 이 대표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 공개하십시오. 그것도 전체를 공개하십시오. 전체 녹음 파일을 확인하면 그 속에 있는 대화의 흐름, 말이 이어지고 끊기는 맥락,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어감과 감정 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전체 녹음 파일을 확인하면 곧 정리된다는 정리 대상이 다른 사람인지 윤석열 후보인지, 그 정리되는 대상이 갈등 상황인지 윤석열 후보인지 누구나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후보와의 통화에서 녹음 파일이 있네 없네 하는 식으로 이번 문제를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내부 분란을 더 이상 키워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무감 사이에서 정말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어떤 것이 당과 정권 교체를 위한 것인지 너무나 괴로움 속에서 고심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와 제가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요구합니다. 이 대표는 저와 통화한 녹음 파일 전체를 오늘 오후 6시까지 공개하십시오. 이 대표가 초래한 경선을 둘러싼 혼란을 깨끗이 해결할 책무가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는 이 대표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희룡 후보가 조금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비상식적이고 위선적이다라고 말했고 이 경선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후보에게 윤석열 후보는 곧 정리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의미의 뜻, 이 대표의 해명과는 달리 윤석열 후보를 정리하겠다라는 의지와 감정이 전체에 반영돼 있다며 이 대표가 부분의 녹취 내용만을 교묘하게 공개하여 소위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원희룡 후보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6시까지 본인과의 통화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라고 원희룡 후보가 강수를 둔 셈인데
만약에 원 후보의 주장대로 이 경선 관리를 공정하게 해야 할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는 제1야당의 당대표가 특정 후보를 향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공정성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어제 이준석 대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만약에 자신감이 있으시면은 앞에 주어 윤석열 전 총장이 정리된다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란 말을 제가 했다고 확실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갈등 상황에 대해 가지고 언급하는 과정 중에서 곧 그런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제가 무슨 뭐 손가락을 튕기면 후보가 갑자기 정리된다 이런 능력이 있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갈등이 정리될 것이다라는 얘기지 제가 윤석열 총장 후보로서 정리한다는 발언을 했을 리도 없고. 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 반박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녹취록 말고 전체 녹취 파일 모든 국민들이 직접 들을 수 있게 전체 녹취 파일을 오늘 오후 6시까지 공개하라는 게 조금 전 원희룡 후보의 요구였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사실은 앞서서 이준석 대표가 대표 취임 전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날 것이다 라는 발언부터 사실은 윤석열과 이준석 대표의 어떤 갈등이 수면 위로 폭발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와의 대화를 녹취해서 그거를 또 유출했다라는 의혹도 요전에 있었고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에게 윤석열 정리된다라고 말했다는 논란인 거잖아요. 자, 진실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이준석 대표가 녹취록을 공개했죠. 글쎄 그 녹취록이 부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 원희룡 전 지사에게는 본인은 분명히 본인은 그 문맥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이해한 건 윤 전 총장이 곧 정리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녹취록 전체를 다 공개해라. 그러면 나와 같은 그런 똑같은 맥락 속에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준석 대표가 공개한 녹취록만 보면 사실 그 녹취록에서는 어쨌든 갈등 상황을 정리된다. 갈등 상황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는 뉘앙스가 더 강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녹취록만 봤을 때는 어제 밤에 공개했던 뭔가 좀 원희룡 후보가 다소 좀 오해를 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원 후보 얘기는 이것이 단순히 그 부분만이 아니라 앞뒤 맥락까지를 다 봤을 때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원 후보가 오늘 6시까지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응할지 안 응할지는 봐야겠지만 글쎄요. 전체를 들으면 또 다르게 해석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그것을 녹취록을 만약에 이렇게 부분 편집한 게 아니라면 그 단락만 봤을 때는 갈등 상황을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그 공개한 녹취록을 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죠. 왜냐하면 바로 전 문장이 이겁니다. 저희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의도연구원이 다 여론조사 한다. 그 의미가 뭘까요? 보면 결국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빠진다. 빠지면 쉽게 그런 내용 없지만 거기에 어떤 뉘앙스가 풍기냐면 입당을 안 할 재간이 있겠느냐, 입당 말고 다른 선택이 있겠느냐 이런 이제 문맥 읽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목표와 수단을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목표라는 건 어쨌든 야당의 목표라는 건 정권 교체인 거죠. 그 수단이 외곽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와서 뭐 8월에 경선 버스가 출발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간에 경선을 흥행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경선을 흥행시키는 거는 정권 교체를 위한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한 수단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뉘앙스는 정권 교체보다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져서 입당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면 사실은 윤 전 총장이 그렇게 해서 입당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지율이 빠진 상태에 입당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구상대로 간다가 더 중요한 거죠. 정권 교체라는 목표보다는. 그런 약간 뉘앙스가 읽혀서 녹취록만 보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다소 좀 무리한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원희룡 후보 자체의 얘기는 이준석 대표 얘기가 그런 녹취록만의 맥락 속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봤을 때는 아예 윤 전 총장이 정리된다라는 뉘앙스였다고 주장하니까 녹취 파일 전체를 듣고 좀 더 판단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워낙 밤사이에 긴박하게 돌아갔던 상황이었고 갈등 국면이라 양측의 입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원희룡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통화를 했을 때 이 대표가 나에게 윤석열 곧 정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제 오후부터 뜨거운 논란이 일었고
굉장히 늦은 밤 시각에 이 대표가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원희룡 후보와 동의 없는 녹음을 해뒀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녹음 파일의 일부분을 녹취록으로 정리를 해서 이걸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조금 전 원희룡 후보는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이건 윤석열의 후보의 지속성을 정리할 것이다라는 의미다라며 이 대표의 불공정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녹취록 이 대표가 어떤 부분을 공개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젯밤 11시 12분 내일 오전 9시 긴급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원 지사가 얘기를 하자 이 대표가 4분 뒤에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녹음을 해뒀다는 거죠. 그 이준석 대표가 공개한 녹취록 일부에 따르면 우리 캠프로 지금 싸우는 사람들 나중에 다 알아야 될 사람들이지 않느냐라고 갈등 국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원 후보의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안심을 시킵니다. 걱정 말라. 저쪽에서 윤석열로 추정되고요. 입당 과정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세게 얘기한 거지. 저거 곧 정리됩니다. 그러면서 여의도 연구원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원 지사님 지지율 오르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이 대표가 키를 쥐고 있는 경선 준비 과정이 불공정하다. 따라서 라는 문제 제기까지 하는데요. 어제 원희룡 후보의 문제 제기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위험한 말을 우리 원희룡 예비 후보님께 왜 말했을까요? 그래서 저도 충격입니다. 불공정성에 이미 경준이 과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특정인은 곧 정리된다고 말할 정도의 불공정의 중심이 돼 있는데 이준석 대표 자체가 불공정의 의혹을 충격적으로 받고 있고 본인 지금 이런 방법 지금 반박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내막을 알지도 못하는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과 거기에서 이미 짜놓은 안을 그대로 밀고 가야 되는지. 전재수 의원님, 그리고 전재 의원님 두 분께 한번 묻겠는데 먼저 전재수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만약에 당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지칭해서 정리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면 원희룡 후보의 주장처럼 이건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이제 당내 분란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이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이 녹음을 하는데 이 녹음한다는 것은 언젠가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써먹지도 않을 것을 그 녹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녹음하는 뭐 버릇인지 아니면은 뭐 계획을 가지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녹음한 것을 과연 어디다 써먹으려고 했는지가 저는 첫 번째가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갈등 상황이 정리된다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정리된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저는 읽히고, 그리고 저는 왜 또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제가 이게 여러 이제 그 언론하고 이제 만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난 뒤에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발언들을 제가 다 모아가지고 한번 쭉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일관된 뉘앙스가 뭐냐면 이게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뉘앙스가 분명히 깔려 있더라고. 그건 뭐냐면 이준석 당대표가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그 기대와 바람들을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37세 원내에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가장 젊은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나름 국민들의 어떤 이 기대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10년 이상 이 여의도에서 성장을 하면서 나름 원외의 젊은 사람이 당대표가 될 정도의 내공, 또 마인드, 뭐 또 정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윤석열 후보는 함량 미달이라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 정도 가지고는 이게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재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지금 이번만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그게 농담처럼 뭐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농담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국민의힘 내부에 상당히 이제 갈등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예. 물론 이제 정치의 계절이 왔고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라는 것은 본선보다 더 어렵고 또 본선보다 더 치열한 게 당내 경선 과정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갈등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오다 보니까 서로 공방하고 싸움하고 막 이러는데 곧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코로나 좀 극복하기 위한 머리도 좀 맞대고 경선은 경선대로 하더라도 정기국회 좀 준비 잘해서 힘들어하는 국민들께 힘이 되는 그런 이제 준비도 싸움은 싸움대로 하더라도 이 준비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들 간에 대선 주자들과 당 대표 간의 이 초유의 갈등 상황이 연이어서 폭발하고 있는 건데 전재수 의원의 견해는 이 대표의 녹취록을 보더라도 저건 윤석열을 정리하는 것처럼 들린다,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전주혜 의원님, 당에 계시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이 대표는 갈등 상황이 정리된다는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으나 앞서서 윤석열 후보와의 녹취 파일 유출 논란 때 이 대표가 녹취 파일은 없다라고 네. 재차 부인했지만 이번에는 있는 거군요. 예, 그게 드러났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저는 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좀 이런 상황이 온 데에 대해서 참 참담함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최고위에서 오늘 예정된 토론을 할지 말지 뭐 이런 것을 전화적으로 해서 어제 9시 시작된 최고위 회의가 한 11시 넘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난 것이 비전 발표회로 바꾸고 대신에 2번 하는 것을 한 번으로 줄여서 25일 하겠다. 이거 하나 결론 내는데 한 2시간 넘게 사실 걸렸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이런 당내의 갈등을 사실은 거의 봉합을 좀 해가는 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저 발언이 튀어나온 바람에 다시 한번 또 당이 또 이렇게 분란에 예.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일이 진짜 반복된다면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전재수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이 좋은 일만 지금 결과가 예. 나오면 안 된다. 예. 저희는 그런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식 참담하다. 예, 그래서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단 뭐 녹취를 좀 한 것은 드러났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이준석 당대표도 뭐 어제 회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뭐 말씀도 좀 줄이고 이런 얘기를 여러 의원들이나 또 정치 선배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좀 말씀을 좀 줄이고 또한 좀 행동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원희룡 후보도 예. 왜 이런 문제 발언을 계속하는 건지 결국은 그것이 당의 뭐 승리 아니면 당의 화합보다는 이제 오히려 후보로서의 본인의 존재감 그리고 또 본인 마케팅 좀 이런 성격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발언의 내용을 보면 저는 뭐 원지사는 뭐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또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이게 딱 목적어가 특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발언 내용을 보면 원지사님 지지율 오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히려 이준석 대표는 원지사를 오히려 우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한 그것을 또 본인의 받아들이는 이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당을 또 좀 봉합돼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다시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또 6시에 또 녹취록을 전체 다 공개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당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희로서는 당대표가 흔들리는 상황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저희는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도 저희가 슬기롭게 예. 잘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좀 자제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는데 갈등의 시작은 예비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대권 주자들을 한데 토론회로 묶으려는 소위 이 대표의 구상에 대해서 이 대선 주자들이 반발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와의 갈등, 녹취록 유출 논란, 과거 지구를 떠나겠다 발언에 이어서 이번에는 원 후보와의 녹취 논란까지 불거진 겁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체크해봤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김병민 대변인, 윤캠 관계자, 이 대표가 선을 넘고 있다. 우발적으로 한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 라고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대로 굉장히 좀 부글부글해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보도가 오늘 동아일보를 포함해서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원 후보가 이 대표를 향해서 조금 전 비상식적이고 위선적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배경은 경선 준비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라는 문제 제기가 근간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오후 6시까지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는 주장을 했어요. 이 말은 꼭 녹취 파일을 공개해라 마라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녹취록이 아니라 전체 진상을 좀 밝히라 뭐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될까? 이 대표가 공개할까요? 제가 페북 들어가서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거 곧 정리된다. 그 정리된다의 주체가 윤석열 후보가 정리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저거 곧 정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도 한참 위인데 저거라고 했겠습니까? 설마 이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저거라고 했겠냐? 네네.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게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희룡 대표 그 후보가 내가 그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말을 내가 오해해가지고 이를 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으면서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오픈을 갖다가 해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요즘은 재판할 때 녹취록이 증거로 많이 제출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둘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생략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화자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런 뜻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뭐 변호사든 판사든 이게 그 내용을 갖다가 알아듣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녹취록에 대해서는 대화 당사자인 두 사람의 이야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어젯밤에 제가 페북 들어와서 봤더니 저거고 정리된다. 저도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전재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그 곤경에 처한 것은 맞다라고 싶은 게 녹취를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아니 그 녹음을 한다라는 건 네네. 사실은 당의 대권 주자와 당 대표 간의 통화는 개인적이고 은밀해야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동의 없는 녹음을 하고 녹취를 해서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공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윤석열 후보 관련해가지고 녹취록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그 이야기가 또 왔다 갔다 했는데 처음에는 뭐 자동 녹음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없다고 했다가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아니지만 원희룡 후보 관련해서는 녹취록이 있으니까 아, 이 사람은 진짜로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동 녹음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녹음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상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의식적으로 한 이야기 녹음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한 이야기나 농담으로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를 살짝 틀으면 그게 이상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무엇입니까? 제1야당의 대표인데 아니 대표가 녹음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리더십이 그 발휘가 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재미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지금 중요한 거는 쥐를 잡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흑묘든 백묘든 상관없이 쥐만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터인데 지금 쥐는 안 잡아도 좋으니까 흑묘는 안 된다. 까만 고양이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다음에 더 큰 것은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사실은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컸어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래서 아 이준석 대표가 젊은 사람이고 아주 신선한 바람, 진짜 꼰대 정당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존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방식의 그 꼰대보다 더한 방식으로 이 그 당을 이끄는 것인가?
그러니까 실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까지 좀 들어봤고요. 자동 녹음을 하는 건지 이 대표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핸드폰에 자동 녹음이 되는 기능을 켜놓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대표가 의도를 갖고 상대방과의 통화, 유력 대권 주자들과의 통화를 녹음하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와의 대화는 녹음이 안 됐었고 녹취 파일이 없었는데 원희룡 후보와의 통화만 녹음이 된 것인지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이에 대한 당사자 이 대표의 해명도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재민 기자. 있어야겠죠. 근데 뭐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뭐 원희룡 후보와만 대화를 특별히 녹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특정 브랜드의 핸드폰에는 자동 녹음 기능이 있죠. 통화가 되면 무조건 녹음이 되는. 아마 그러다 보니까 다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파일을 공개했는데 파일 명 자체가 그냥 본인이 만약에 특수하게 필요해서 녹음을 했다 그러면 아마 파일 제목을 바꿨겠죠. 누구와의 통화라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시와 시간 찍혀 있는 거 봐서는 자동 녹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해명이 필요한데 지금 뭐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대표로서는 굉장한 권위, 위신, 위상에 대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대목이죠. 사실 정치인들은 이렇게 녹음에 대한 약간 공포가 있습니다. 여기 전재수 의원도 계시고 전지훈도 계시지만 그래서 정치인들하고 통화할 때 농반 진반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혹시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지? 라는 농담을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어떤 언론의 정치인들의 대화 내용이 녹음이 돼서 파일로 공개된 적이 이제 종종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녹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언론에 의해서 공개된 적은 있어도 그걸 당 대표가 공개한 건 아마 제가 볼 땐 역대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준석 대표는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걸 공개했겠지만 그냥은 자충수죠. 이게 두고두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전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딱 텍스트만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갈등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를 읽히지만 지금 조금 전에 원희룡 후보가 주장한 것처럼 컨텍스트,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대화들, 특히나 또 원희룡 후보와의 대화가 아니라 조금 전재수 의원도 그런 얘기 하셨죠.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을 향해서 했던 얘기들까지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또 이게 단순한 갈등 상황이 아니라 윤 전 총장을 딱 지목해서 저격하는 듯한 발언일 수도 읽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정리하겠다고 지금 공개를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대표의 권위 위상을 스스로 갉아먹는 그런 이제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굉장히 자충수가 될 수 있고 이건 앞으로 논란이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논란을 증폭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전 이 대표가 너무 즉흥적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왜 녹취록을 공개했는지에 대해서 부모님이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녹취록을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SNS에 지금 올렸다는 기사가 한 매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녹취록을 이제 공개했다라는 취지의 해명성 글로 보입니다. 부모님이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어제 국민의힘에 최고위가 있었는데 이 당 대표와의 이 갈등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의 돌직구 발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 밖에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 대표에게 훈수를 두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이 나니까 그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당을 위해서도 안 좋고 지금 어떤 후보가 무슨 짓을 하느니 그런 거에서 이제 신경을 쓰면 안 돼요. 누가 한마디를 하면은 꼭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습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난 대표가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고성이 오갔다라는 보도도 현재 나오고 있고요. 이 대표가 정신 차려야 한다, 강력 경고한다, 당내 갈등 유발하는 문제의 발언을 삼가라. 그러자 배현진 최고가 지금 시끄러운 건 이 대표 잘못도 있는데 경고라니 나도 똑같이 잘하라고 경고하겠다. 김도읍 의장은 정말 부끄럽다.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게 맞냐라는 어떤 강력 성퇴 발언도 있었다는데 전재 의원님 혹시 저 자리에 계셨습니까? 제가 이제 9시 최고위에 들어갔다가 이제 10시에 어제 운영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위에 맞춰서 저는 이제 10시에 나왔고요. 뭐 저 상황은 저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전 의원님 나오고 나서의 상황이겠군요. 제가 그 사실관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 이렇게 발언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당대표가 누구 한마디 하나하나 일절 보이면 안 된다. 대표가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어떤 우려의 멘트였거든요.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특히 이제 제1야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당대표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많은 이제 파문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이준석 당대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들의 일정한 기대와 바람을 안고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의도 정치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득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정서가 광범위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실망, 이것을 뭔가 정치가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좀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이제 보여지는 모습은 기존의 기득권적인 또는 이제 세상에서 변화가 가장 늦은 여의도 그 이상의 모습들을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우리 장 변호사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녹음을 한다는 것은 정치인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녹음을 한다라고 느껴보십시오. 이게 사실 이제 소름 돋는 일이죠. 도대체 녹음을 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녹음을 하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좋지 않은 이게 버릇인지 아니면은 뭐 원래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국민들 보시기에 이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품을 들이지 않아도 여의도 정치에서 이준석 당대표와 같은 젊은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관행이라든지 또는 뭐 자세와 태도라든지 품 안 들이고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좀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여든 야든 이게 제가 어느 캠프에 몸을 담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지켜보는 재미는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아마 추가 반박 혹은 해명 내지의 어떤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조금 전 원희룡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저희가 생중계로 연결해드렸기 때문에 이 대표 측의 반응이 나오면 그건 역시 저희가 발빠르게 이 대표의 해명이든 반박이든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여권의 갈등 상황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친일로 번진 황교익 내전.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황교익 씨를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내정하면서 여당 내부에서 논란이 거셉니다. 이낙연 캠프 측에서 황교익 씨를 이렇게 문제 삼았습니다.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일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한국 음식은 거기에 아류다, 카피를 해온 거다라는 식의 멘트가 너무 많아서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무슨 관광공사, 특히 경기도 관광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맛집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지사와의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여러 가지 흠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그냥 묻혔던 걸로 의심을 합니다. 이낙연 캠프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마칼럼 리스트로서 황교익 씨가 친일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다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어떤 발언들을 문제 삼는 걸까요? 황교익 씨의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한국 음식, 대중 음식의 기본이 되는 게 설렁탕, 냉면, 불고기 다 뭐로 만들어져? 소고기. 이게 언제 대중 음식의 기본으로 자리를 잡아? 일제강점기. 최근 100년 이내에 한국의 대중 음식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조선하고 관련이 없어요. 우리 음식에는 다 일제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일제가 이용해 먹을 것인가에 따라서 음식이 주어진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일본 음식, 떡밥들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소, 돼지, 닭, 각종 해산물 뭐 이런 것들이 쫙. 근데 우리는 비빔밥 한 줄 몰라. 자, 그 외에 뭐 이 같은 발언들이 논란이 된 바 있었고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불고기의 어원은 일본 거다. 도쿄올림픽 때 한식 도시락을 제공하자 잔치집에 음식 싸가냐라는 그리고 조선 음식은 비빔밥밖에 없다라는 이런 발언들
이낙연 후보 측에서 현재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친일 발언들이다라는 논란인 건데 이에 대해서 황교익 씨의 반박과 입장도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황교익 씨의 입장 살펴보시죠. 이 전 대표 일본 행사에 연미복 입은 사진 봤다. 그럼 이 전 대표는 일본 총리해야 한다라고 반박하며 친일 프레임 씌운 건 인간 아닌 짐승이나 하는 짓이다. 선 넘었다. 용서할 수 없고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라며 짐승이나 하는 짓이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황교익 씨가 쏟아냅니다. 자, 전주혜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 국민의힘도 그렇고 또 민주당도 그렇고 참 점입 가경입니다. 이게 뭐 명락 대전이라고 뭐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뭐 지난주에 뭐 서로 뭐 페어플레이 하자 뭐 이렇게 하고 뭐 잘 또 민주당도 정책 토론을 향해서 좀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좀 그런 모습을 한 며칠 보였거든요. 근데 또 이제 어제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좀 그 친일이냐 아니냐 이제 그 민주당은 자꾸만 뭐 친일 프레임으로 이제 국민의힘을 공격하기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친일 반일 저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이 황교익 씨가 그러니까 내정이 되니까 이제 민주당의 내전이 됐다. 지금 이렇게 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저는 오히려 이제 불공정의 가치에서 불공정의 시각에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면이 좀 있다고 봐요. 네. 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황교익 씨는 막 칼럼니스트 하시는 분인데요. 그 경기도 관광공사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설립 목적을 봤거든요. 그리고 설립 목적이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산업 육성 및 주민 복지 증진 도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이 관광 자원의 개발 사업, 또 특수 관광 시설 개발 사업, 관광 진흥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 관광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이 당연히 이러한 경기도 관광공사, 그러니까 외국의 관광객도 많이 유치를 하고 또 우리나라의 뭐 관광객도 또 경기도를 또 찾게 하고 뭐 이러한 관광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분이 관광공사 사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들의 상식일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은 거기에서는 너무 동떨어진 이러한 그 지금까지의 경력을 갖추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또 그 형수 욕설을 감싸는 이런 발언도 좀 하셨던 분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뭐 친일이냐 아니냐 이제 이것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거는 이제 공정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공정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이재명 지사가 또 지사 찬스를 너무 쓴다. 뭐 이러한 비난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재난지원금 국회에서 88% 전 국민 하기로 했던 거를 또 100%로 하면서 또 경기도에 그 재원을 또 3,736억 원을 또 이렇게 투입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지사 찬스의 비난으로부터도 여기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지사 찬스 아니다, 지인 찬스 아니다, 공정한 인선이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기자, 황교익 씨가 페이스북에서 사퇴를 일축하며 오늘부터 청문회 바로 전까지 오로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에 집중하겠다. 라는 글을 올려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에 집중하겠다. 이 공방 자체가 좀 과열되는 양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전문성을 보이느냐가 사실은 주된 논란이 돼야 하는데 때 아닌 친일 논란이 나오는가 하면 뭐 짐승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황교익 씨도 경기관광공사 사장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왜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황교익 씨의 전문성보다 그의 균형 감각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조직을 이끄는 수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 앉게 되면 당연히 그 공적 조직의 활동이라든지 성과가 당연히 정치적으로 왜곡돼서 해석되겠죠. 그런 점에서 당연히 공적 조직을 이끄는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이 앉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적 조직에는 공적 자금이 들어가고 그 자금에는 정치적으로 뭐 그 경기도의 세금이 관광공사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뭐 친문 성향 지지자들의 세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그 홍계익 씨의 어떤 균형 감각에서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해명도 뭐 자기는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라 문재인 지지자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냥 기막힌 반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편향성이 없다는 건 전혀 누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뭐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지나친 편향성을 갖고 있는 분이 과연 공적 조직을 이끄는 게 적절하냐 이것이 이 논란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 논란은 뭐냐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친일 논란이 또 벌어진 거죠. 황교익 씨가 뭐 우리의 음식 대부분의 문화가 조선 때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 때 들어온 거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제 뭐 음식 문화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그런데 황교익의 반론은 이겁니다. 황교익 씨의 반론은 이런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건 인간이 아닌 짐승이 한 일이다. 맞습니다. 그런 시대 왜곡적인, 시대 착오적인 그런 친일 프레임으로 계속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렇게 상대를 공격했던 게 지금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분열과 배제 정치가 외부 분야는 내부로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황교익 씨보다 이영자 씨가 낫다라며 이 인선을 계속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맛집 전문이라는데 이전 사정도 다 그런 기준을 뽑았나. 맛집 전문이라면 이영자 씨가 더 적임자다. 구차한 얘기 늘어놓지 말고 중앙대 선배라서 뽑았다고 해라. 라는 캠프 공보단장의 비판이 있었는데요. 어제 저희 채널A에서 주관한 민주당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도 다른 주자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모습은 두 손에 떡을 들고 잔치하는 놀부 같은 모습입니다. 지사직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반칙이고 불공정입니다. 이번 인사 논란도 이재명 후보께서 도지사직을 가지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논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그 황교익 씨 인사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황교익 씨 내정 철회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제 자리를 준 것도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은혜를 준 게 없기 때문에 보온 인사라는 말도 전혀 맞지 않고 나름의 전문성을 가진 훌륭한 음식 문화 전문가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국민 여론도 보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좀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 인사를 해놓고 내가 보훈 인사 했다고 이렇게 실토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저는 멀쩡한 인사를 보훈 인사라고 공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파에서 자유로운 어느 캠프에도 소속되지 않은 민주당의 원조 친노 부산 사나이 전재수 의원께서는 이 인사가 어제 보훈 인사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부적절하게만 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라고 논평하셨는데 지금 논란의 상황이 어제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낙연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라는 황교익 씨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이 지사의 조금 전 어제 토론회 발언도 들어보셨는데 이 인사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어제 드린 말씀 그대로인데 오늘 보니까 사실은 이제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넘었고 누가요? 특히 황교익 그러니까 이낙연 이재명 캠프 양쪽이 그렇습니다. 양쪽이다. 양쪽이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기관장 내정자라는 분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저렇게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잖아요. 민주당의 지방정부 수장이 기관장에 내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상대로 말하자면 지금 이게 야당보다도 더한 이야기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 생명을 끊겠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야당에서도 잘 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황교안 씨의 전문성이 있냐 없냐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황교익 씨의 이 자세와 태도, 처신의 문제가 이 과정에서 분명히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임명을 한 것이 아니고 내정을 했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면 이재명 지사가 바로 임명을 강행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국면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너무 지금 기본주택, 기본대출 가지고 정책 논쟁 잘 하더니만 또 이런 이제 무슨 중앙정부의 무슨 장관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 산하기관장 큰 기관에 기관장을 인선하는 문제도 아니고 이 지방정부의 조그마한 관광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논란을 벌여야 되나 이런 이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정리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 이재명 캠프 내부에서도 황교익 철회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다라는 게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이 지사에게 여론 나쁘다고 여러 차례 전달했다.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라는 이재명 캠프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고 이재명 캠프의 한 의원은 찬반이 팽팽하다. 내정 철회 가능성이 반반이다. 라고 철회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보도하고 있는데 황교익 씨 본인은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라며 오히려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갈등 상황도 상당히 보입니다. 그 가운데 김어준 씨가 황교익 씨의 내정을 문제없다라고 얘기하며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다, 이재명의 지지자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황교익 씨는 소위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에요. 문재인 지지자고 무슨 보훈 인사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보훈 인사를 따져야 맞는 거죠. 예. 이재명 지지자는 아닌데 이재명 지사하고 보훈 인사라고 연결하는 것부터 제가 보기엔 에러고 아마 이제 욕설을 이해한다 뭐 그 발언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게 횟수로 4년 전 얘기입니다. 보훈을 할 거면 그때 했어야죠. 예. 좀 억지스럽다고 보고. 자, 이 부분에 대한 또 이재명 후보나 캠프 측의 추가적인 입장이 나오면 그 역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뜨거운 뉴스들만 모았습니다. 돌직구쇼 핫쌈 지금 공개합니다. 허경영 씨가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이 예정인데 안철수 대표에게 단일화를 제안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사될 수 있을까요? 구미 여아 사건의 친모에게 재판부가 징역 8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게 맞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친모는 끝까지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조민 씨 의사 면허가 취소될까요? 유지될까요? 오늘 부산대가 결론을 낸다고 합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과연 고 입학 자격이 취소될지 말지 오늘 나온다고 합니다. 뜨거운 뉴스 3가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허경영 씨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안철수 대표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아시다시피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때문에 단일화를 결렬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허경영 씨, 안철수에게 단일화를 제안, 안 대표에게 오늘 낮 12시에 행주산성 정문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안철수 대표님께 국가혁명당과 국민의당이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화할 것을 정중하게 제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이 나라의 보배이고 기존의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약자를 대변 정치하는 참신한 지도자다. 어떤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고 새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애국심 진심으로 존경에 마지 않는다라며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글쎄요, 이거 안철수 대표가 허경영 대표와의 어떤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고 봐야겠죠? 단일화 그걸 떠나가지고 그 울고 싶은데 그 뺨 때리는 격이 아니라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허경영 대표가 참 정치적인 저런 의미에서 감각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한데요. 우리 안철수 대표가 어쩌다 저 지경까지 됐을까 안타까운 마음이고
근데 한번 둘러는 봐야 됩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10년 전에 새정치의 깃발을 들고 기존의 구습에 젖어있던 정치권을 개혁하겠다고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보여준 새정치가 무엇이었는지 한 번쯤은 반성적으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국민의힘과 단일화 협상을 종료 선언을 했는데 사실은 안철수 본인을 통한 정권 교체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도 없고 진리가 될 수도 없다라는 그 안철수 대표의 그런 이제 독선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정해지게 되면 안철수 대표의 몸값은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를 바로 앞두고서 한 표가 아쉬운 판에 안철수 대표가 1%를 가져가든 5%를 가져가든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느 정도 표는 가져갈 거거든요. 그러면 몸값이 높아지게 되면 그때 이제 단판을 지어서 말하자면 자기를 통한 정권 교체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 또한 지난 10년 동안 안철수 대표가 보여왔던 정치공학적이고 테크니컬한 정치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는 이상 저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하다못해 허경영 씨한테 단일화 제안을 받는 저는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경영 씨가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관심을 끌는 것이 아니고 기행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께 관심을 끌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안철수 대표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허경영 명예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제 여도 야도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우리가 통합을 원할 시에는 어디에도 출마할 수가 있어. 같이 합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 그러나 정당이 정책이 맞지 않을 때 그것이 이제 결국 서로 문제가 될 때는 독자 출마를 해야 되지만 허경영이 들어가지 않은 여야 정권 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거는 하나만 하다. 허경영이가 들어가면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핫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미 여아 사건, 워낙 이 친모로 특정된 피의자가 완강하게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재판부의 고민도 아마 깊었을 것 같은데 함께 보시죠.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도 모셨습니다. 자, 오늘 파헤쳐보죠. 구미 여아 친모, 징역 8년. 구미 3살짜리 여아 사망 사건, 아이 바꿔치기 했다라는 의혹의 친모, 성모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친모가 맞다. 아이 바꿔치기 시신 은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다. 산부인과에 침입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자신의 행위를 감추려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했다.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친모 성목 씨는 선고 중에도 고개를 내저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친모가 맞고 아이도 바꿔치기 했다라고 유죄를 선고했는데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딴 데도 아니고 강력계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풀고 싶은 거 두 가지가. 그럼 경찰이 아이 아빠가 누군지. 왜냐면 이분과 같이 사는 분의 아이가 아니라면서요, DNA 결과. 아이 아빠가 누군지 친아빠를 경찰이 찾았습니까? 두 번째는 산부인과에서 사실 신생아를 누군가가 바꿔치기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애를 둘이나 낳아봤어요.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것도 본인의 딸도 모르게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할머니가 딸이 난 손녀와 할머니가 낳은 바꿔치겠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이 결정적인 증거도 경찰이 찾아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숨진 3세 여아의 친부도 결국 찾아내지 못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했을까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심 재판 결과가 혹시나 무죄에 이를 수도 있다는 예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우, 야,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예.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석 씨의 미성년자 약취, 사체, 은닉, 미수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나름의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사건의 전체적인 전제는 석 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여야 합니다. 재판부는 석 씨가 친모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근거를 하나하나 설치해 나가는데 우선 국과수를 비롯해서 대검찰청 과학분석과 등 4차례에 걸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석 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예. 이 유전자 검사는 국제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따르고 있고 특별히 이 유전자 검사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석 씨 측은 키메라증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개체에 2가지 이상의 유전자형이 검출되는 현상인데 이는 일반적인 문제 제기에 그칠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도출된 유전자 검사를 반박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 둘째는 숨진 3세 여아의 혈액형이 AO형입니다. 그런데 석 씨의 딸 김 씨의 혈액형은 BB형입니다. 즉 딸 김 씨와 숨진 3세 여아 간의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죠. 아, 그게 결정적이구나. 그러니까 이 석 씨의 딸의 혈액형이 BB인데 네네네. 그 사망한 여아가 A오다. A오형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딸이 아니라 내 딸이 낳은 손녀라면 혈액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다. 물론 혈액형도 오류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 석 씨의 경우에는 B오형입니다. 즉 석 씨로부터 이 숨진 3세 여아의 혈액형은 일치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리대를 구입해오던 석 씨가 임신 추정 기간에 생리대를 구입하지 않기 시작하고 보정 속옷을 구입을 하더라. 더더군다나 임신 추정 기간에 퇴사를 한 사정 등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석 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맞다고 판시를 합니다. 아울러 아이 바꿔치기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이 김 씨가 2018년 3월 30일에 여아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이 여아의 몸무게가 0.25kg 줄어듭니다. 김 씨는 이 석 씨의 딸. 석 씨의 딸. 예. 그런데 다른 날 하루 변동 최대치가 0.06kg입니다. 너무나 큰 폭으로 몸무게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하루 만에 6.5%의 전체 몸무게가 줄어들었다면 이는 다른 아이로 봐야 된다. 그 사이에 아이가 바뀌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핵심 질문. 자, 이 엄마의 모성. 엄마는 위대한 분입니다. 석 씨의 딸 김 씨가 자기 딸이 바꿔치기 됐다라는 것. 그것도 본인의 엄마에 의해서 바꿔치기 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지금까지 알려졌잖아요. 그 정도의 차이면 아무리 신생아라고 하지만 엄마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내 아이가 바뀌었다라는 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 어제 판시를 하면서도 이 김 씨는 이 같은 사정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는 뉘앙스의 판시를 넣습니다. 같이 혹시 뭐 알고서 묵인했다거나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딸 김 씨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정면으로 판시를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판결 내용 흐름상 딸 김 씨는 몰랐던 것을 전제로 석 씨의 단독 범행 내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판시를 합니다. 이 경찰이 그동안 수사를 해나가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자백을 이끌어내 보려고 시도도 하고 이 주변 인물과 공범도 수색해보고 또 용의와 위탁기관 등도 조사를 해봤지만 결국 숨진 3세 여아가 아닌 즉 석 씨가 바꿔치기한 딸 김 씨의 여아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검찰도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결국 이렇다 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제 법원 판시에서 의미 있는 내용은 전체 행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법정형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징역 10년 이하인데 통상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법정형 상한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즉 실제로 미성년자 약취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고되는 형량은 1년 내지는 2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이 선고됐다는 건 바꿔치기 당한 아이가 어딘가에서 극단적인 상황을 맞았을지 모른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 치상의 경우에 징역 9년에서 10년 정도가 권고되는데 그에 준할 정도의 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재판부가 바꿔치기 된 아이가 어딘가에서 극단적인 상황을 맞았을지도 모르고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즉 석 씨 입장에서 형량을 낮추려면
지금이라도 자백을 하라는 취지의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법원도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보냈고 석 씨가 어느 정도 자백을 해줘야 바꿔치기 당한 아이의 소재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친모는 계속해서 내 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 이야기 들어보시죠. 숨진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씀 따로 없으세요? 제 딸이랑 날 딸이 맞아요. 딸이 맞아요? 제 딸이랑 딸이 맞다고요. 전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남들이면 믿고 신뢰하는 국가수인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애를 놓은 적이 없어. 진짜 낳은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재판부의 유죄, 그렇다면 재판부대로라면 이 석 씨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닌 불륜 관계에서 사망한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육진 변호사님, 저는 세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재판부에서 판단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의 최강 수사력인데 왜 경찰이 이 간단한 것들을 밝혀내지 못하느냐. 첫 번째, 남편이 누구냐,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 두 번째, 어떻게 그럼 바꿔치기 했냐, 딸 모르게. 세 번째, 손녀가 실종됐잖아요. 바꿔치기 했다면 실종된 손녀를 석 씨가 어떻게 했다는 건데 어떻게 이걸 못 찾을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박 변호사님도 얼핏 말씀을 하셨지만 재판부에서는 지금 그 일선 수사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미성년자 약취죄가 징역 10년 이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체 은닉죄가 징역 7년 이하인데 미수니까 거기서 감경이 돼야죠. 그런데 그 검찰에서는 구형을 무려 13년이나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징역 8년을 선고를 갖다가 했는데 미성년자 단순히 약취만 한 건 형법이지만 거기서 무슨 돈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은 상해가 가해진다거나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특가법으로 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저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솔로몬 재판이 생각이 났거든요. 솔로몬의 그 애를 낳자마자 애가 바뀌었는데 그걸 엄마가 다 알아버렸단 말이죠. 내 애가 누구 애인지. 그 다음에 자기 애를 엄마가 낳는데 하루 이틀 된 애도 당연히 알게 되는데 더군다나 체중이 현저하게 감소가 된 애를 이 엄마가 몰랐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왜 우리나라 경찰이 밝히지 못했을까? 그 다음에 이 밝히지 못한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불만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그냥 사체 은닉 미수는 인정하지만 출산 자체를 부인하면서 미성년자 약취를 부인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라진 손녀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 사건은 지극히 반인륜적인 사건이다라고 일가를 하고 아주 강한 형을 선고한 겁니다. 예. 자, 법원의 1심 판단에 따르면 이 친모다라는 과학적인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입증이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찰이 남은 수사를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못내 아쉽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핫삼 세 번째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될까요? 오늘 부산대 의전원의 선택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산대가 오늘 비공개 회의 열고 입시 의혹 관련된 논의를 결론을 내립니다. 대학본부는 행정 절차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의전원을 입학을 취소할지 말지가 주요 관건이죠. 부산대 관계자. 발표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박성배 변호사님, 오늘 결정한다는 게 조민 씨의 입학이 정당했느냐, 뭐 요거 아니겠어요, 핵심이? 그러니까 부산대 내부의 공정위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늘 그 입학이 정당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대학 본부에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학 본부가 그 보고 내용을 전달받고 학사 규칙에 따라 최종 결정을 한 다음 발표할 예정인데 그 발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대학 내부의 공정위에서 판단한 그 내용은 대학 본부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내려지는 결론이 대학 본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입학이 정당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입학을 취소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그래서 지금 의사 활동하고 있는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이 취소되게 되면 의전원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의전원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국가고시 응시 자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시험을 보고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의사 면허는 자연스럽게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부산대가 어떤 선택 내릴지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제목을 공개하겠습니다. 흔들리는 미국의 동맹 심. 어제 저희가 탈출하는 미국 군용기 바퀴와 날개 부분에 사람들이 매달려서 공중에 아찔한 장면까지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미 공군기 내부의 모습도 오늘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아프간에 탈출하는 시민들을 이 군용기 내부에 USA 포스 내부에 가득가득 태웠다라는 것을 지금 공개한 거고요. C-17 수송기입니다. 아프간 난민 640명을 태운 채 이륙했다. 근데 최대 탑승 인원이 134명이라고 합니다. 5배를 태운 거예요. 2명은 외부에 매달렸다 추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흥남철수 사건이 떠오릅니다. 1950년 북한 흥남항에서 북한군이 공습을 가할 때 뒤에 미국의 화물선이 승선 전원의 230배에 14,000여 명을 태우고 대피한 그 흥남철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모습입니다. 이게 탈출하는 미 군용기 내부에 640명이 탑승한 그런 모습. 이렇게 어린아이도 있고요. 여기에 탑승하지 못해서 군용기 내부 바깥에 외부에 바퀴에 날개에 매달렸던 모습. 자,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재수혜님,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흥남철수를 겪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사진인데요. 때로는 이제 사진 한 장이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아랍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지금 분석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오늘날 이 사태의 역사적 기원까지 올라가자면 1991년도에 9.11 테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테러를 주도했던 오사마 빈 라덴을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이제 순순히 내놓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미국이 전쟁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 미국만 이번에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을 철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수십 년 전에 영국이 저 아프가니스탄 들어갔다가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들어갔다가 또 나옵니다. 한 5만 명 정도 소련군이 이제 사망을 하는 그런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서 또 철군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미국이 20년 만에 2,000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단 한 번도 최근 100년 사이에 중앙집권적 형태를 가진 정부 형태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들어가가지고 말하자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이런 그 정부를 구성을 하려고 했던 미국의 판단 착오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걸 가지고서 지금 미국 국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격렬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민주당 대통령을 공격하는 공화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이전 정부에서 결정이 다 된 것을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저런 논란들이 지금 우리 정치에 또 대한민국의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또 비판하는 기사들도 좀 있던데 저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고 좀 분리해서 바라봐야 될 측면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흥남철수 당시 작전, 흥남철수 당시의 상황이 한 영화로도 상영된 바 있었죠.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영화 국제시장에 나왔던 이 장면. 문재인 대통령 가족도 배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기억인데
자,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거기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교민의 안전일 텐데 마지막 교민까지 무사히 철수했다고 합니다. 현지 생업 이유로 대피를 못했었는데 A씨가 주 아프간 대사 등 공관원 3명이 이 A씨를 보호, 출국 설득 등 위해 잔류했었고요. 미군 수송기를 타고 중동 제3국에 안전하게 도착을 했고 현재 아프간에 잔류하는 우리 국민들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 좀 안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재민 기자, 이 불똥이 지금 대만으로 튀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를 하면서 불과 석 달 만에 아프간이 결국은 다 반군의 장악이 돼버렸죠. 미국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인정했지만 실제 저렇게까지 빨리 탈레반 반군이 밀고 들어올지 몰랐다. 정보를 어떤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정보가 잘못됐다 이렇게 시인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강요받고 있죠. 넌 어느 편에 설래? 미국 편에 설래? 중국 편에 설래? 이렇게 강요받고 있고 많은 동맹국들이 미국과 함께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경제 전쟁이든 무역 전쟁이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외교 전쟁이든 여러 가지 전쟁들의 전선에 서 있는데 동맹국들이 미국을 의심하게 만든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표현을 누가 썼냐면 바로 미국의 가장 우방이죠. 영국의 하원 군사위원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맹국들이 미국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게 뭐냐면 아프간 정부도 미국이 지켜줄 거라는 어떤 그런 신뢰, 믿음 속에서 지금까지 버텨왔던 건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선언을 했죠.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이 언제든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떠날 수 있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지금 미중 갈등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미중 갈등에서 가장 우방을 내세우는 한 나라가 대만인데 과거에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대만 한번 버린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만 국민들은 그걸 기억하는데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다시 이제 대만을 향해서 미국이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다시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판단되면 또 다시 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많은 동맹국들이 아프간 철수를 두고 이제 아프간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미국 동맹국들 전체의 문제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아프간 여성의 절규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ما بی اهمیت هستیم چون که تو ایران افغانستان بودیم میومدیم من نمیتونم یک لحظه حتی اشکام نگه دارم مجبورم هی تمیزشون کنم تا تونستم یه همچین ویدیویی رو بگیرم کسی به ما اهمیت نمیده و ما توی تاریخ هم میمیریم خیلی خنده دار.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입니다. 백신 상황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모더나 협상단의 빈손 논란인데 미국 모더나사까지 우리 협상단이 찾아갔지만 빈손이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과만 받아왔다. 백신을 들고 와야 되는데 사과만 받아왔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모더나가 8월 공급 물량 850만 회분에서 절반 줄이겠다라고 통보를 해왔고 지난 13일 정부 대표단이 미국 모더나 본사에 항의 방문을 합니다. 모더나 측은 사과를 했습니다. 8월, 9월 물량을 확대하고 9월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언제, 얼마의 물량을 주겠다라는 확약을 우리 대표단이 받지는 못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모더나 측은 한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미 통보한 공급량보다 더 많은 물량 공급과 9월 조기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물량과 공급 일정을 통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모더나 백신의 공급 일정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추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더나사의 4,000만 번 해분 공급은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고요. 월별, 분기별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조기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니 박선무 변호사님, 그 항의하러 갔는데 그래서 얼마까지 얼마 주겠다. 딱 요건 그래도 해왔겠죠.
그렇죠? 그렇게 받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받아오는 상황이 녹록치 않은 모양입니다. 일단은 이 공급 일정 자체가 지연되다 보니까 항의를 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모더나 측 입장에서도 자체적으로 생산 물량의 차질을 빚다 보니 언제까지 얼마를 정확하게 지급한다는 확약을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항의를 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약속받은 다음에 적어도 어느 시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물량을 지급하겠다. 개략적인 개요만 듣고 온 것만 자체만 해도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국민이 평가하기에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내가 도대체 언제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다는 건지 이미 예정돼 있던 일정이 더 늦춰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저 정도의 협상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정혁진 변호사님, 네. 어제 사실은 백신 맞고 오늘 나오신 거잖아요. 네네. 모더나가 약속대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물량을 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면 대통령과 정부가 밝혔던 것처럼 정부의 계획대로 전 국민에게 집단 면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게 모더나가 저렇게 부실하게 계약이 됐으면 파이자나 다른 쪽은 어떨 것인가 일단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확보한 게 거의 2억 명의 그 가까운 걸 확보했다라고 했는데 그 모더나는 4천만 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들어온 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45만 5천 회분. 근데 이 정도 빵꾸 났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차관이 일개 회사한테 가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러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차관이 저렇게 가셔가지고 한 것은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렇게 그 푸시를 갖다가 하면 하지만은 명백한 것은 뭐냐면 계약이 잘못된 건 명백합니다. 왜 잘못됐느냐?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뭐 계약서에 뭐 신의 성실 어쩌고저쩌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페널티 규정이거든요. 언제까지 이걸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 페널티 규정이 있어야 그 강제력이 생기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그 페널티 규정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면 왜 계약을 이렇게 했을까? 제가 봤을 땐 타이밍이거든요. 그 백신이 그 처음에 문제가 되기 이전부터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확보를 했으면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계약을 이렇게 만든 그 원인이 아닌가 싶고 결국 그건 뭐냐면은 백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판단 미스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짧게 묻겠습니다. 모더나가 한두 번 이러는 게 아니니까 모더나 4천만 회분 다 빼고 도 집단 면역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충분합니다. 그래요? 예, 연말까지 정부가 지금 도입하기로 돼 있는 것은 총 1억 9,500만 회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고 얼마 전에도 이제 모더나에서 빵꾸를 내긴 했지만 대통령께서도 10월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해서 1차, 2차 접종을 끝내서 집단 면역이 가시권에 들어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정부에서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좀 틀립니다. 화이자는 다국적 제약회사고 모더나는 벤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전부 위탁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빵꾸가 난 겁니다. 정부가 아마 최선을 다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만 믿고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저를 믿지는 마시고 정부를 믿어주십시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